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이제 역사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백마를 탄 항일 영웅 군신 김일성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일성 하면 딱 떠오르는 그 혹부리우스 초대 돼지가 있죠. 근데 그 혹부리우스, 그 북한의 일대 돼지의 이름으로 유명한 김일성. 그런데 그 돼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짜 위대한, 정말 장군이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은 항일 영웅. 그것도 시베리아 벌판을 백마를 타고 누볐던 정말 그런 대단한 영웅, 진짜 김일성 장군이 있다는 사실. 아마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일 거예요. 왜냐하면 김일성이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오랫동안 정말 그 나쁜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혹부리에 의해서 가려진 진짜 김일성 장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1945년 8월에 이제 남이고 북이고 뭐 해방의 기쁨이야 뭐 달랐겠나마는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북쪽에는 소군정, 남쪽에는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갔어요. 일본 패망이 눈앞에 다가왔을 무렵에 조선 총독부는 이제 여운형에게 행정권을 맡기고, 여운형은 건국준비위원회, 줄여서 건준을 결성해서 자치 정권을 만들려는 시도를 했죠. 근데 문제는 이 여운형은 사회주의 계열의 좌파 인사였습니다. 조선 공산당의 수괴로 진성 빨갱이인 박헌영 계열이 건준을 장악해버렸어요. 아예 조선인민공화국기를 먼저 수립해버리는 선수쳤습니다. 하지만 빨갱이들 사이에서나 명망이 높았지, 국민 전체를 두루 아우르는 역량은 후달렸죠, 박헌영은. 그래서 결국 자신이 수립한 조선인민공화국의 대통령 및 주석으로 이승만 박사를 추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박사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철저한 반공주의자죠. 니네 빨갱이들이 만든 정권의 바지사장 노릇은 하지 않겠다며 단호히 배격하셨고, 결국 대통령도 없이 우왕좌왕하던 조선인민공화국은 곧이어 들어온 미군정에 의해 개발살이나 소멸되었습니다. 이승만 박사 대단하죠? 예? 좌우 양쪽 모두에게 그렇게 지지를 받기라는 게 쉽지 않은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운동 이래로 한민족의 대표성을 지닌 정통정부로 서 있었지만 아쉽게도 그건 우리끼리의 얘기였어요. 미국 측에서는 그런 속내막을 다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임시정부 요인들은 정부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온 국민이 다 아는 독립투사죠. 민족 대표들입니다. 귀국한 후부터는 이제 미군정과 조율하면서 건국의 준비를 해나갈 수 있었어요. 미군정은 우리나라를 뭐 지배하거나 통치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 제1의 목표는 뭐냐? 한반도 주둔 일본군의 무장 해제와 일본로의 축출에 있었습니다. 제2의 목표는 정식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질서 유지에 서포트하는 거죠. 비록 새 정부의 주도권을 누가 잡을지에 대해 파벌 다툼이 있었을 망정 그렇게 머리 아픈 일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1948년 총선거를 통해 초대 대통령의 이승만 박사,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의 이범석 장군이 취임하며 명실공히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승계한 정통성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수 있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셨고 초대 대통령이셨고, 이범석 장군은 광복군 참모장입니다. 이 이상 더 정통성이 있을 수 있겠어요? 북쪽에서는 소련군이 미군보다 먼저 들어와서 군정을 실시했는데, 문제는 이자들은 단순히 군사작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들어온 게 아니라 제대로 정치적인 목적을 띠고 왔습니다. 그들은 순수하게 독립정신을 승계한 정통정부를 수립하고자 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 소련 공산당의 한반도 지부를 세우고 소련 정부의 위성국가를 만들려는 속셈이었죠. 이미 그들은 1941년경부터 자신들의 영토 내로 들어와 소련 극동군 제88 특별여단에 배속되어 소련 군복을 입고 군사훈련을 받고 있던 한 젊은이를 북한 주민들의 의견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도자로 낙점해 두고 있었습니다. 해방을 축하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그를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었죠. 양복은커녕 넥타이도 매본 적 없던 그를 한국계 소련군 장교인 강미하일 중좌의 양복을 빌려입히고, 참고로 그 한국계 러시아인들은 성을 앞에다 씁니다. 이게 한국계 미국인들은 성을 뒤에다 쓰죠. 그러니까 뭐 존박, 뭐 뭐라 해야 되나, 스티브 유처럼 이렇게 성을 뒤에다 쓰는데,
이게 한국계 러시아인들은 성을 앞에다 써요. 뭐 박일리아, 강미하일, 김 알렉산더 이런 식으로요. 이 강미하일 중좌의 양복을 빌려 입히고 넥타이까지 매주고 가슴에는 적기 훈장을 달았는데 소련 훈장을 달고 나가면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으니 떼고 나가는 것이 어떠냐고 했지만 그 훈장이 마음에 들었던지 꿋꿋이 달고 나가는 근성을 보인 이 33살 소련군 대위의 이름은 김일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군중대회의 명칭은 김일성 장군 환영회였고 항일 투쟁에 인생을 바친 위대한 장군을 만나기 위해 수많은 평양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북한도 1948년까지는 태극기를 썼습니다. 뒤에 태극기 있죠. 소군정 담당자들을 뒤로하고 단상에 서서 평양 시민들 앞에 선을 보인 그 무슨 김일성 장군을 보는 순간 느닷없이 시민들 속에서는 소요가 일었습니다. 다들 저게 멍미? 저거 뭐임? 쟤 누구임? 이런 반응을 보였죠. 심지어는 가짜라는 외침까지 일었습니다. 행사를 경호하던 소련군들이 위협사격으로 총질까지 하면서 간신히 분위기를 깔아앉혔죠. 스피커로 광광 울려 퍼지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무색하게 이날 집회는 엉망진창이었어요. 끝나는 순간까지 평양 시민들은 실망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장군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불과 33세의 시퍼런 놈이 김일성 장군이랍시고 나타나자 멘붕이 됐죠. 누구라 할 것 없이 저 새끼 뭐지 이러면서 집에 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초대 돼지 혹부리우스의 첫 데뷔였습니다. 뭐 제가 오늘 소개하려던 백마탄 항일 영웅 김일성 장군이 저 혹부리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집에 꽂혀있던 어린이 교양도서 중에 빈 초롱의 붉은 왕조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일가족이 함께 어선을 타고 귀순해온 김만철 일가의 대한민국 적응기. 그 집 아들이 북한에서는 고등중학교 1학년에 재학했던 터라 중학교 1학년이었지만 그쪽엔 인민학교가 4년제고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6년제니까 우리나라에 와서는 초등학교 5학년에 입학했죠. 그렇게 공부하면서 학급 친구들에게 자신이 겪은 북한의 실상에 대해 설명해주는 것을 엮은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항일 투사인 진짜 김일성 장군은 일본 육사를 나와 만주와 시베리아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던 김광서 장군이라는 설명을 언뜻 봤어요. 북한의 김일성은 그 김 장군의 업적을 자신의 것으로 도용, 날조하여 사칭하고 있을 뿐이며 이름조차 김일성이 아니라 김성주라는 것을 그 책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또한 그 책과 함께 가지고 있던 불타는 쌀이꼴이라고 하는 소설책도 있었는데 이 책은 월남자 출신인 이기봉 씨가 조선한 반공서적이에요. 북한 주민들의 억압받는 삶 그리고 학교 작업장 당 생활 등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는 작품이었고 그 속에서도 김일성은 진짜 항일 투사가 아니라 마적패에 불과한 가짜였다는 설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책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몰래 신앙을 지키던 지하 성도들이 위장하고 숨어든 북한 당국의 뿌락지에게 속아 모두 체포되어 인민재판에서 처형되는다는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제목이 십자가의 순환이었는데 이것도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거예요. 불과 10살 정도 됐을 때 저는 이미 북한의 김일성은 가짜라는 생각이 단단히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이제 역사 공부를 하며 그 실상에 대해 좀 더 연구를 했고 김일성 가짜설은 좀 무리가 있는 주장이지만 그의 항일 투쟁 경력은 결코 영웅이라 소개할 만한 가치는 없다. 그나마 있는 경력들도 동명이인들이 했거나 혹은 자신과 함께 일하던 동지 내지 상관들이 이룬 것을 자신이 한 것처럼 도용하고 사칭했다는 것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김일성이라 이름을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중간에 개명을 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죠. 아닌 게 아니라 이 새끼가 이거 소련군을 따라서 북한에 들어와서는 이제 북한 지역을 대표하는 독립 지도자인 조만식 선생을 문안할 때도 자기를 소개하면서 김성주입니다라고 인사했거든요. 이 혹부리의 본명이 김일성이 아니라 김성주라는 것은 비밀도 아니었습니다. 일본 경찰의 문건에도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라고 등재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그의 고향인 평양 만경대 지역 사람들도 다들 김성주라고 알고 있고 입북 당시에도 김일성과 김성주 두 이름을 동시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하나로 증거를 삼기는 어렵겠다 싶었죠. 그러나 중간에 개명을 했던 작정하고 사칭했던 간에 김일성이라는 그의 이름이 위대한 항일 영웅의 이미지로 비추어져 평양 시민 나아가 북한 주민들에게 지도자로 인식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그 생각을 그를 데려온 소군정에서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단상에 세워졌을 때 평양 시민들이 실망했다는 것을 미루어봐도 대중들에게서 위대한 항일 영웅으로 인식된 김일성 장군이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죠.
요컨대 33살의 소련군 대위 김일성을 향해 실망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김일성 장군일 줄 알았는데 아니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중들의 가슴속에 빛나는 항일의 명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던 그 김일성 장군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김 장군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무장 독립투쟁사의 길이 빛날 폭풍 간지 카리스마 조낸짱 백마탄 김장군, 일명 김일성 장군은 본명이 김광서 장군이고 호가 경천입니다. 그래야 통상 김경천 장군이라 칭해지죠. 이분이 성함을 원래는 김현충, 다음은 김광서, 다음은 김경천, 마지막으로 김일성 이렇게 개명을 하셨기 때문에 원래는 김일성 장군이라고 해야 돼요. 하지만 짜증나게도 북한의 초대돼지 혹부리가 그 이름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김일성이라는 이름의 이미지가 나빠졌어요. 결국 그분이 직접 쓴 자신의 회고록 경천아일록에 스스로를 명시한 호인 경천을 따서 우리는 김경천 장군이라 공식적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제가 10살 무렵에 읽었던 빈초롱의 붉은 왕조에서 이미 김광서 장군이라는 이름으로 언급되고 있었던 걸 보면 이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연구가 진행됐던 것 같아요. 1888년 6월 5일 함경북도 북청에서 출생한 김 장군은 일본 유학을 다녀온 엘리트 대한제국 장교였던 김종우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형들 모두가 대한제국 군인이었어요. 그 또한 군인을 지망했고 1905년 관비 유학생으로 일본 유학을 떠났습니다. 육군 중앙유년학교에 입학했고 1907년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죠. 이후 재학 중이던 1910년에 대한제국이 일제에 삼켜지는 경술국치가 일어나는 바람에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도 입대할 군대가 없어져 버렸죠.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장군의 인생은 시작부터 꼬였습니다. 사실 김 장군의 아버지와 형들은 김 장군이 공업을 전공하길 바랬어요. 하지만 이 김 장군이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나폴레옹 위인전이었어요. 가장 존경하던 분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군인을 지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도 비슷한 이유로 만주군관을 끌어갔습니다. 당시에는 근대적 정규 군사 지식을 습득할 곳이 일본 육사밖에 없었습니다. 그쪽으로 진학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서 대한제국 군대에 입대할 생각이었고 친일파라서 일본 육사 간 게 아니에요. 한국인이기 때문에 일본어가 서툴러서 수석은 못했지만 종합성적은 일본 육사 개교 이래 최우등이었습니다. 당연히 사관학교니까 졸업하면 소위로 임관하여 의무복무를 해야 하나 이 김일성 장군의 경우에는 유학생 신분으로 온 거기 때문에 그 의무복무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김 장군은 육사 졸업 후 일본군에 임관하지 않겠다고 찔렀어요. 한국인의 망정 육사 개교 이래 최고 성적의 에이스이니 이런 생도를 그냥 보내는 게 아까웠나봐. 당시 조선 총독이던 데라우치 마사타케 일본 육군대장이 육사 생도였던 김 장군을 불러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 장군은 그 정성에 감복하기는 개뿔 일본군 장교로 입대하여 일본군의 비밀을 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넘겨줄 요량으로 일본 육군 기병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위장 취업 도저히 소위로 임관한 김 장군은 최고 엘리트 장교들이 근무하는 부대인 도쿄 제1사단에 발령받았습니다. 군국주의 시절이라 장교는 존경과 우대의 대상이어서요. 일본 최고급 지식인들과 교류하면서 여러가지 속사정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장교복을 입고도 이렇게 딴 생각 품고 있으니 이런 그가 일본군 정보당국의 눈초리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김 장군은 중위 진급은 1차로 했지만 대위 진급에서는 한번 누락이 돼서요. 이유인즉슨 이자는 천황폐하께 충성할 생각은 병아리 눈물만큼도 없고 오로지 조선 독립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일본군 정보당국의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로 치면 기무사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한 안중근 장군의 거사를 전해 듣고 감탄하는 이 김 장군의 수기입니다. 일본군 장교복을 입고 있어도 참 독립정신 오간데 없어요. 독립정신은 참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일본군 장교 시절의 김 장군과 부인의 모습입니다. 이 에마와 함께한 이 멋진 사진이 일본군 장교 시절의 모습이라는 게 참 아쉬워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데요. 한국인으로서 일본 육사를 나와서 일본군의 장교로 근무하던 이들 중에 정말 뼛속까지 친일파인 인물은 은근히 잘 없어서요. 일본 군복을 입고 있을 망정 열심히 군사기술을 배워서 조국 해방에 이바지하거나 혹은 해방된 조국에서 봉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꽉 들어찬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말이 야부리가 아니에요. 심지어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한국 청년들한테 독립군에 입대를 안 하더라도 일본 육사에서 공부를 할 것을 많이 권장했습니다. 왜냐?
해방된 조국이 군대를 만들 때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와라 이거였죠. 게다가 이런 반일 장교들은 자신들의 그런 성향을 썩 숨기고 다니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일본군 장교였던 이응준 같은 사람은 권총이나 무기를 독립투사들에게 빼돌려준다는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항일 장교들에 대한 처벌이 무겁지 않았던 것은 사무라이의 전통에 젖어있던 이 일본군 장교단은 비록 충성의 대상이 자기네들 일본이 아니라 한국일 망정 자기 조국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충성을 바치는 이 한국인 장교들을 일종의 지사로 여겨서 웅대한 큰 뜻을 품은 무사란 뜻이에요. 이런 지사로 여겨서 사무라이로 존중하는 그런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한 안중근 장군이 감옥에 있을 무렵에 장군을 담당했던 일본인 간수도 이 장군 안중근 장군에게 감복을 해서 평생 장군을 존경했습니다. 일본 법관들도 안 장군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훗날 상해 홍구공원에서 의거한 윤봉길 의사 또한 일본에서 이제 사형에 처해지기 전까지 당당하고 의연한 태도를 보였고 그를 호송하던 일본 군인들도 우리 생각과는 달리 굉장히 윤봉길 의사에게 정중한 예를 갖췄다고 합니다. 국적을 떠나 이 사무라이 정신을 존경하는 태도가 굉장히 의외의 모습을 빚어냈던 거죠. 이러거러 세월은 흘러가고 김 장군이 일본군 장교로 근무한 지도 7, 8년이 흘러서 1919년이 됐습니다. 3.1운동의 소식이 전해지자 이에 감격한 김 장군은 작심하고 타령 이때 같이 손잡고 만주로 떠난 후배 장교가 바로 광복군 사령관에 오른 지청천 장군이었습니다. 일제는 김 장군을 잡기 위해 현상금을 5만엔 걸었습니다. 훗날 동북 항일연군 총사령관으로 전설적 빨치산 영웅이 된 중국인 양정우에게 건 현상금이 2만엔 그리고 김성주가 보천보 전투를 치른 뒤 그의 목에 걸린 현상금이 2만엔 뭐야? 이 시절 김 장군에게 걸린 현상금 5만엔이 진짜 거대한 액수죠. 이럼에도 결국 김 장군을 못 잡았습니다. 나중에는 일본군 정보당국에서 장군의 부인인 류정화 여사를 잡아들여서 조사를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자기 뭐 한때 일본군 장교였던 사람의 부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깍듯하고 정중하게 대우하는 신사적인 모습을 보여줬대요. 이때는 그나마 일본군이 좀 개념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백마탄 김장군 그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복 차림으로 이제 찍은 장군의 사진이죠. 김경천 장군 본명 김광서 국내 신문에 당당히 보도된 경천 김장군의 명성입니다. 시베리아에 가면 누구든 경천 김장군의 명성을 들을 것이다. 단신으로 적진에 돌진 군신 김장군의 전술에 마족들은 전멸하였다. 초대 돼지의 축지법은 야불이었지만 이분의 전술은 진짜였습니다. 백두의 전법, 필승의 전법, 장군님 쓰신다 할 때 바로 진짜 김일성 장군이었죠. 김 장군의 수기인데 일본군 대위로 복무하면서 연해주 한인 독립군 부대 내 김하석, 이동휘, 최충현 같은 혁명가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미 김 장군은 임관하면서 품은 뜻대로 일본군 장교로 근무하면서도 연해주 한인 독립군 부대대 지휘관들과 이미 연계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주로 가서 연해주로 넘어가서도 어렵지 않게 정착해가지고 독립전쟁할 수 있었죠. 김 장군의 행적을 추적한 일본 당국의 보고서입니다. 마적 격퇴를 표방하면서 장정들과 무기를 모아 창해 청년단이라 칭하고 단장 김규면, 총사령관 김경천, 참모장 정재관 김 장군이 연해주에서 소련군과 연계한 무장투쟁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본 당국의 보고서입니다. 러시아 민병들과 함께 그들을 포위하여 200여 명을 사살했다. 1920년 5월 마적 소탕 작전입니다. 김 장군이 연해주와 시베리아를 누비며 맞서 싸운 적은 1차로 일본군, 2차로는 마적패들이었습니다. 이때는 한참 러시아 혁명이 적백 내전으로 전개됐어요. 구제정 러시아군의 후신인 백군과 붉은 군대인 적군이 맞서 싸우던 상황이었는데 훗날 소련군이 되는 이 붉은 군대, 즉 적군을 쳐부수고 다시 러시아를 과거로 되돌리기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여러 열강들이 이른바 간섭군을 파견해서 백군을 도와 소련군과 싸웠습니다. 이 중 일본군은 7만 3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파견했는데 이것은 시베리아 출병을 하죠. 이 시베리아 간섭군은 러시아령 만주를 점령하고 블라디보스토크를 비롯한 연해주 일대
이후 시베리아로 진격하여 바이칼 호수 주변까지 장악하는 위세를 떨쳤죠. 적의 적은 친구라고 연해주 일대의 독립군들은 소련군을 도와 일본군을 맞서 싸웠습니다. 연해주와 시베리아 일대의 행정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내전으로 개판이 되다 보니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노리는 마적패들의 준동도 잇따랐어요. 김 장군의 독립군 부대는 일본군과의 전투만큼이나 이들 마적패들을 물리치는 것도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1921년에는 사령관이 됐습니다. 김 장군께서 1922년까지 이어진 러시아 적백 내전에서 러시아인은 물론 한국인 전사들도 많이 사망했어요. 두고 온 처자를 그리워하는 김 장군의 수기입니다. 사실 김 장군이 처음 간 곳은 만주의 신흥무관학교였어요. 거기 교관으로 근무하면서 이제 명성을 떨쳐 수많은 독립군 지망생들이 모여드는 등 인기가 높아지자 같은 독립운동가들한테 질시를 받아 소외되어 쫓겨나다시피 연해주로 떠났던 겁니다. 훗날 연해주에서 명성이 높아지자 만주 독립군들이 다시 김 장군을 초빙했지만 또다시 분열이 일어나서 김 장군은 다시 한번 실망하고 연해주로 떠나야 했습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죠. 1921년 11월에는 소련군과 연합하여 일본군과 백군의 군단급 연합부대를 격파하는 대승을 거뒀죠. 이 이만 전투의 승리로 소비에트 연방의 극동 소비에트 공화국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내는 성과를 올렸어요. 김 장군은 한국인과 소련인이 혼성 편제된 유격대의 사령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내전이 종결되어 일본군이 완전히 시베리아와 연해주에서 격퇴된 1922년까지 백마탄 김 장군의 전설은 써내려갈 수 있었어요. 이후 일본군이 완전히 물러나고 소련 정부의 체제가 굳건히 서게 되자 소련군에서는 독립군의 해산을 명령하는 통수를 쳤습니다. 결국 김 장군은 독립군을 해산하고 군복 대신 양복을 입은 독립운동가로 변신하게 됐죠. 하지만 이 독립운동의 길도 순탄치는 않았어요. 1923년 상해 국민대표회에 참가해가지고 이제 임시정부 군사담당 국무위원으로 내정됐는데 이게 서로 나눠서 파벌 싸움하고 감투 싸움하는 모습만 8개월 동안 구경한 뒤에 연해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소련 공산당이 공산주의 집단 농장화를 추진하며 난리를 치다 보니 이제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은 강철로 만든 무직이었습니다. 독립군 장군에서 예편하신 후에 김 장군의 모습입니다. 히틀러 닮은 것 같아. 결국 김 장군은 이제 교육자로 변신해서 후학을 양성하며 교육 사업에 전념하게 됐는데 정작 좀 무서운 바람은 딴 데서 불고 있었어요. 블라디미르 레닌이 죽은 뒤에 스탈린과 트로츠키 파벌의 다툼이 벌어졌죠. 거기서 스탈린이 승리했습니다. 결국 대숙청으로 소련 공산당원 160만 명과 소련군 장교 4만 5천 명을 날려버리는 어마어마한 피바람이 불었죠. 문제는 이때 김 장군의 스폰서였던 소련군 원수 블루헤르랑 우보레비치 두 사람이 숙청됐던 겁니다. 이어서 1937년 스탈린은 연해주의 동포 20만 명을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시켰어요. 그 전에 사전 작업으로 한국인 지식인들과 지도자 등 천여 명을 먼저 잡아들여 투옥시키고 총살했는데 이때 김 장군도 체포되어서 간첩죄로 3년형을 받았습니다. 1925년경에 김 장군의 부인과 자녀들도 모두 연해주로 왔어요. 원래부터 금수저 집안이던 부인은 일제치하에서도 별 궁핍한 것 없이 살았는데 이주한 후에도 소련 정부에서 저택과 연금을 제공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1937년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때 김 장군의 처자들도 모두 끌려갔습니다. 이 금지 오겹의 사모님은 카자흐스탄의 집단 농장에서 모진 고생을 하셔야 했습니다. 출소 후에 가족을 찾아 카자흐스탄의 집단 농장에 찾아간 김 장군은 그곳에서 이제 농장 노동자로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며 살았는데 그 스탈린한테서 특별 훈장을 2번이나 받았잖아요. 김 장군이. 소련인들 입장에서도 영웅이에요. 김일성 장군은. 그곳 동포들에게 자연스럽게 지도자로 여겨졌죠. 이 농장에서도 같은 노동자의 망정 굉장히 영향력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흥무관학교에서 한번 같은 동포한테 통수 맞았지. 또 임시정부에서 또 통수 맞았지. 또 한 번 통수 맞았어요. 그곳 동포들 중에 골수 빨갱이 분자들이 김 장군을 반동분자로 몰아서 소련 당국에 고발했습니다. 또다시 김 장군은 체포되어 강제노동 수용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1939년 체포 직전의 김 장군 모습. 체포되어 죄수복을 입고 머리를 깎인 김일성 장군의 모습입니다. 간첩죄로 징역 8년형이 선고됐다는 소련 당국의 공문이죠.
이것이 백마탄 김장군 그 전설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카라간다의 정치억압 추모 박물관은 옛 정치범 수용소 건물을 개조한 거예요. 이 감방 한가운데 뚫린 공간의 정체는 죄수를 가둬놓는 구덩이입니다. 바닥에는 오물을 채워넣어서 갇혀있는 죄수는 오물에 몸이 잠겨있어요. 오래 있으면 고통과 함께 몸이 망가져버리는 무시무시한 고문. 이 수용소에서 자주 행해졌던 거죠. 카자흐스탄의 수용소에 계시는 동안 김 장군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이곳에서도 김 장군은 당당한 자세로 재소자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 장군 클래스가 어디 안 가요? 김 장군은 이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부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나는 죄가 없다. 독일과의 전쟁 가능성 때문에 당국에서 오해한 것 같은데 곧 석방될 것 같아라고 위로하였으나 소련 당국은 김 장군이 가족과 편지 왕래를 하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급기야 소련 북동쪽 끄트머리인 코틀라스에 있는 수용소로 이감시켜버렸으니 그것이 김 장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김 장군이 마지막으로 끌려간 북부 철도 노동 수용소 30만 명이 넘는 정치범들을 수용해서 철도 노동을 시켰던 최악의 수용소였습니다. 이곳 정치범들은 정말 가혹한 철도 노역에 시달렸죠. 죽은 정치범들은 아무렇게나 안매장됐습니다. 1941년과 43년 사이에 진행된 코트라스 철도 공사에서 2만 5천 명의 정치범들이 사망했습니다. 안매장된 정치범들의 시신 발굴 작업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저 유골들 중에 김일성 장군의 유해가 있을지도 몰라요. 수용소 당국에 의해 총살되었다, 고문 끝에 사망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공식 문서에 의하면 김일성 장군은 1942년 1월에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조국 해방을 3년 7개월 앞둔 때였죠. 1942년 1월 14일에 3번 의무실에서 사망했다는 수용소 병원의 의무 기록입니다. 필라그라병에 의한 심부전으로 사망했는데 이 필라그라병이 영양실조로 의한 병입니다. 사실상 굶어 죽는 거나 다 진배 없는 거예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도 일상 다반사로 발생해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전설의 김장군, 백마탄 항일 영웅 김일성 장군은 그렇게 최후를 맞았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일본을 거쳐 한국 만주를 지나 연해주와 시베리아를 거쳐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최후로는 시베리아 북부의 오지인 코틀라스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끝맺은 이 김일성 장군의 인생입니다. 김 장군이 1941년 1월 14일에 서거하신 후 11년이 지난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하자 대숙청의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이 진행되었고 마침내 1956년 소련 군사재판소에서 김 장군에 대해 무죄를 선고. 이어서 1959년 소련 군사재판소의 재심에서도 똑같이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김일성 장군은 간첩 혐의를 완전히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 빨갱이 새끼들은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면 다죠. 예. 그리고 39년 후 1998년 마침내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이 추서되었고 17년 후인 2015년 김 장군의 외증손녀인 김올가 씨의 간청으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돕는 우당장학회와 종로구청에서 김 장군의 고향 집터를 찾아내서 서울시 역사유적지 표석 설치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표지석이 설치됐습니다. 2015년 10월 6일에 열린 김경천 장군 집터 표지석 제막식에는 우당장학회, 신흥무관학교, 경주 김씨 종친회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김 장군의 외증손녀 김올가 씨가 유족 대표로 인사를 전했으니 김일성 장군이 1942년에 서거한 후 무려 73년 만에 그분이 그토록 되찾으려 했던 그 조국 땅에 그분의 흔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비석과 훈장 하나로 김일성 장군의 그 위협을 어떻게 치하할 수 있겠어요? 참 뒤늦은 보답이었습니다. 정말. 김일성 장군이 스탈린의 숙청에 걸려 감옥으로 끌려가고 김 장군의 가족들과 연해주 동포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고 있었던 그해 1937년에 함경북도 국경지대의 조그만 마을 보천보에서는 동북항일연군 중국 공산당 산하의 유격대인 동북항일연군의 2군 6사 소속의 빨치산들이 진공하여 일본인 몇 명을 죽이고 마을을 약탈하고 추격해온 일본 경찰들과 교전을 벌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의 수괴가 김일성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며 국내 동포들은 역시 김 장군이라며 박수를 쳤어. 다시 한번 김 장군의 이름이 항일 영웅으로 각인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김일성은 진짜 김 장군이 아니었어요. 그 가짜 김일성이 김 장군의 이름을 팔아 보천부를 들이칠 동안 진짜 김일성 장군은 소련의 감옥에 투옥되셨고 이후 1942년에 사망하실 때까지 빛을 보지 못하셨기에 그 가짜의 진상을 밝혀줄 진짜는 비명에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분의 진실과 위협은 모조리 잊혀져 훈장을 받으신 것은 사후 56년 만이었어요. 이 땅에 그분의 흔적이 남은 것은 사후 73년 만이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까지도 백마탄 김장군, 위대한 항일영웅 김일성 장군의 이름은 흑역사로 남게 됐으니 참으로 애통하고 슬프기 이를 데 없는 비운이라겠습니다. 김장군의 딸 김지희 여사의 말입니다. 만약 한국 사람들이 내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나라를 위해 싸울 것이냐. 김장군의 증손녀 김올가 씨의 말은 더 기가 막혀요. 할아버지 마음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결론을 보면 이렇게 한국에서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 묻혀있고 그리고 지금 할아버지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어디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옳은 길로 가셨는지 그건 모르겠다고요. 내 옆에 할아버지가 계신다면 그냥 밥 해드리고 옷 사드리고 싶다. 참 할아버지를 정말 생각하는 이 손녀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런 할아버지를 기억해주지 않는 이 배은망덕한 동포들을 보는 시선이기도 합니다. 백마탄 항일영웅, 위대한 군신 김일성 장군의 이름은 북괴 혹불이 돼지한테 붙이기에는 참으로 아까운 그런 이름이에요. 정말 그 김일성 이름 석자에 담겨진 진짜 그 사연을 과연 몇 사람이나 기억하고 있을지 많은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